정론일침 오늘 6꼭지가 있는데 첫 번째 꼭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진 좀 보실까요? 저 사진이 국제선거감시단과 그 우리 자유파 활동가들이 함께 그 사전투표 문제점을 토론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전한길 대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영상은 어제 저희가 올려드렸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돼서 이 국제선거감시단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한국의 2030 청년단체인 YFF, 그러니까 Young Fighters for Fairness, 공정성을 위한 젊은 전사들, 이런 이름의 YFF 단체와 CPEC 코리아, 한국보수주의 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 및 간담회였습니다. 이 국제선거감시단은 제가 지난 토요일 그 상권분립 붕괴 그리고 종교탄압 규탄대회 장에 가서 손연보 목사님이 주선해서 현장에서 인터뷰를 한 모스탄 전 대사를 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스탄 전 대사, 전 특사는 국제형사재판 담당 특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존 밀스 퇴역 미 육군대령, 그랜트 뉴섬 전 미 해병대 대령, 이 사람들이 다 군에서 이 정보 사이버 안보 쪽으로 수십 년간 활동했던 그런 아주 화려한 캐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스탄 전 특사는 이 세미나에서 이렇게 간담회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진실한 선거를 원한다. 숨길 것이 없다면 국민들은 선거를 환영에 마땅하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부정선거 우려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존 밀스 대령은 시민들이 선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막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또 선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는 낙인 찍는 것, 이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시민들은 그런 질문을 할 권리가 있고 그런 의문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해소하는 책임은 선관위에 있고 정부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낙인 찍어서 몰아가냐.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또 그랜트 뉴섬 대령은 2020년에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가 돼서 조사했던 경험이 있다. 매우 심각한 선거 부정 문제가 있었다.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선거 부정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전 총리는 미 국제선거감시단의 방문을 환영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렬한 마음을 느꼈다. 자, 이런 간담회까지 하면서 현장 조사까지 했어요. 그 현장 조사를 하고 난 국제선거감시단이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어제 나온 국제선거감시단의 성명서는 이렇습니다. 사전투표 현장에서 투표관리관, 관할 관공서 책임자, 지방선관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그리고 사전투표 운영 절차를 청취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로부터 문제를 경청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유권자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제도다. 그런데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사전투표를 한국만 하는 게 아니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사전투표 제도는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또 과도하게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 선관위에. 절차적으로 복잡한 데다가 선관위가 과도하게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만들어놨다. 그 결과 투표의 일관성과 검증 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 또 당장 이번 사전투표에서 확인된 중복투표, 신분 확인이 부정확, 사후 선거인 명부 검증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없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투표 제도에 대한 신뢰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제선거감시단이 특정 나라에 와서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사전투표 과정에서 다수의 기술적 결함도 확인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기도 하고, 이게 신촌에서 발생한 일이죠. 또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이 사용되기도 하고,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하기도 하고, 참관인의 개수활동, 개수하는 거, 이게 활동이 제지되는 사례도 확인이 됐다. 또 공직선거법이 명시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접 날인이 선거법 하위 시행규칙에 의해 기계 인쇄로 대체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서 국제선거감시단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봉인지, 투표를 다 한 다음에 그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그 투표함에 봉인하는 그 봉인지, 이 봉인지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또 사전 투표자 명단과 투표 기록의 검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시민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 주인이 국민이죠. 투표의 주체도 국민이죠. 이 국민이 투표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겠다 그러는데 이걸 못하게 한다? 이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제선거감시단은 이러한 보고서를 미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제선거감시단이 얘기한 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 봉인지 투명성 확보, 이런 문제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수없이 요구했고 제기했던 문제들입니다. 또 최근에만 해도 선관위 앞에서 집회 시위하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바로 그 요구입니다. 이걸 선관위가 전부 거부하고 강행하다가 국제선거감시단의 이러한 지적까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른바 부정선거 카르텔이 존재한다면 그 카르텔에 대한 혁파와 책임자 처벌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제기한 국민들이 오늘 본투표에서 투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투표에서 투표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정권을 세워야 그 제대로 된 정권이 이 수많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이나 선관위의 이 난맥상들을 제대로 수술하고 개혁하고 법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오늘 본투표는 그동안 제기됐던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척결하고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차기 정부가 갖도록 만드는 그런 선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의혹을 제기했던 분들이 그동안 투표하면 뭐하냐, 부정선거 당할 걸 이라고 하면서 그분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일종의 패배주의나 또는 이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해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바로 그분들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으면 그 갖고 있는 바로 그분들부터 오늘 본투표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만 이 부정선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망언 대마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만 열면 망언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이재명은 극도로 이 입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유권자들하고 접촉도 안 하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침대 축구에 빗대서 침대 선거하는 이재명이라고까지 비웃음을 샀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망언을 안 하니까 그럼 내가 할게 그러고 유시민이가 나타나서 보따리로 망언을 풀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시민의 망언으로 이번 대선은 마무리된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어제 망언의 대미를 망언 대마왕 이재명이 장식을 진짜 했어요. 그것도 유시민이랑 똑같이 김어준 프로그램에 나가서. 참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야. 어떻게 나오는 족족 망언을 하게 만들지? 그것도 참 대단한 재주입니다. 자, 제가 이재명의 망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대법원과 관련된 겁니다. 어제 이재명이가 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하고 전제하면서 자기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이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이재명이 마음에. 그리고 김어준이 마음에도 이게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제를 갖고 이제 토론을 했겠죠. 그러자 이재명이가 아니 뭐 저한테 직접 온 건 아니지만 하면서 그 대법원과 소통들은 일부 있지 않나. 대법원하고 소통했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자기한테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이재명이가. 아니 대법원에서 빨리 기각해 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내가 제일 황당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이런 말까지 해요. 이 얘기를 하면 일종의 특종일 수 있다. 이재명이가 김어준이한테 특정 선물하려고 이 얘기를 했구나. 예. 이 얘기를 하면 일종의 특종일 수 있다 하면서 대법원 쪽에서 일부 소통이 오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였다. 그러니까 2심의 무죄를 확정시켜 주자는 거였다. 그럼 자기는 이제 선거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될 거다. 뭐 이런 기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대법관 빼놓고 감히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14명의 대법관 중에 누군가 또는 누구들인가가 이 얘기를 민주당 쪽에 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누군가가 이재명이한테 무슨 마치 공치사 하듯이 보고를 했다는 뜻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 갑자기. 그러면서 그 과정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자기는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하게는 말하기는 좀 그렇고 갑자기 빨리 선고한다고 해서 자기는 야 빨리 깨끗하게 기각해 주자 이런 주장이 있다고 자기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빨리 선고한다고 해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빨리 기각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재명이가 김어준이 유튜브에 나와서 주절주절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은 문맥 그대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니라고 하니까 이재명의 말을 다 사실이라고 보고 문맥 그대로 해석하면 자기는 직접 아니고 이재명이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제3자가 어떤 식으로든 대법원과 몰래 비공식적으로 소통해 왔다는 것을 내비친 거예요. 자, 정말 이 망언이 나오자 민주당이 엄청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아니 그런 소문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거지. 그런 소문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거야. 우리 후보가 이렇게 해명과 변명과 옹호를 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쓴 단어는 소통입니다. 소통. 대법과 소통들은 일부 있지 않나. 소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문하고 소통이 또 같은 소자라서 이것들이 또 이 소통을 소문으로 싹 바꿔치기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소문과 소통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소통은 대화했다는 뜻이에요. 소문은 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는 걸 내가 어찌 들었는데, 이런 뜻입니다. 자, 성일종이 바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 경천동지할 일이 이재명의 입을 통해서 밝혀졌다. 이재명이 김어준 방송에서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대법원의 일부 정치판사들이 이재명의 재판을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라고 했다는 것이다. 가장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관이라는 자가 이재명한테 줄 서기 위해서 정치 판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명백한 상권 분리 파괴 행위가 있었음이 이재명의 입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다. 이건 당사자인 이재명이가 직접 자기 입으로 자백한 것이므로 의혹이 아니라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팩트다. 따라서 이재명은 빨리 기각해 주자고 했던 대법관이 누구인지를 밝혀라. 그리고 이재명은 그 대법관으로부터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한테 얘기해 줬는지 그것을 빨리 국민한테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의 한 사람도 이재명이 사람 사는 세상 이게 없을 수 없다고 했지만, 만약 실제로 이재명의 말대로 소통이 있었다면 사법부가 외부인과 뒷거래를 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정보를 넘겨준 판사나 대법관은 그 순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이게 이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아침에 김문수가 페북에다가 어제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충격적이다.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거래 의혹 있었는데 권순일 한 명으로는 부족했던 것이냐? 그러면서 대법원은 당장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으라.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이재명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이재명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와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나경원도 사법농단 범죄 자백이거나 허위사실 유포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어느 쪽이든 용납할 수 없는 중대 헌정질서 파괴 만행이다. 박성훈 대변인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줄곧 추진해온 대법원장 탄핵, 대법관 증언, 사법부 길들이기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누가 이재명에게 기각을 약속했는지, 누가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흘렸는지, 이재명의 사법로비, 사법거래에 대해서 특검동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겠다. 네, 망언 대망 이재명이 대망답게 망언의 대미를 이렇게 핵폭탄급으로 장식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이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씨 뿌리는 날 아니죠. 오늘이 굳이 농사로 따지면 추수하는 날입니다. 씨 뿌리는 날 아니에요. 근데 이 이준석이 이자가 재계주는 한편은 범보수를 새로 시작하라는 시드머니다 그랬어요. 씨앗이다 이랬어요. 종잣돈이다 이랬어요. 지금 나라의 운명이 절단 날지도 모르는 이 중차대한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그래 지금 씨 뿌리는 날 타령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 개념이 없어도 보통 없어야 말이지.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사는 거야? 예,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방지 심리를 얘기한 게 벌써 일주일 전입니다. 사표방지 심리는 어느 선거에서나 나옵니다. 이른바 제3지대 후보들이 그동안
우리 헌정사, 정당사에 무수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왜? 핵심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좋은데 저 사람한테 내가 표 준다고 하면 내 표가 살겠냐? 죽어버리지 않겠냐? 내 소중한 한 표를 죽을 표로 만들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사람은 좋지만 아이 뭐 이쪽 저쪽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제3지대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여론조사에서는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오늘 여러분들이 기표장에 가서 찍을 때 이게 내 표가 이게 죽어도 되는 표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해서 결국은 제3지대 또는 제3후보의 표가 급속히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사표 방지 심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정당 70여 년의 우리 정당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확인된 일종의 그 명제입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준석이가 이번 대선에서는 제3지대 후보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되는 게 무엇보다도 겁이 많이 났겠죠. 그래서 예전 선거를 보면 안철수 제3지대 후보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안철수. 그게 2017년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뭐 이렇게 선거할 때입니다. 그때 안철수가 TV토론과 유세에서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안철수 찍으면 안철수 된다 그러고 다녔어요. 사표 방지 심리를 넘어서기 위해서 안철수 찍으면 안철수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홍준표와 안철수가 단일화만 했다면 문재인 따위가 5년 동안 국가를 농단하고 위태롭게 만들 일도 없었겠죠. 이준석이도 그거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찍으면 이준석 된다. 이 말은 차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누구도 안 믿을 테니까. 이준석 찍으면 이준석 된다. 차마 이 말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후보가 돼서 저 찍어주세요라고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온 정말 궁여지책 끝에 나온 발언이 이거 같습니다. 제게 주는 한 표는 시드머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뭐 젊은 후보고 뭐 앞으로도 몇십 년을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시드머니 좋다. 근데 이거는 초봄에 씨 뿌릴 때나 하는 얘기다. 지금은 가을에 지금 추수하는 날이다 이게. 추수하는 데 가서 씨 뿌리자고 하면 이게 맥히겠냐 도대체. 네, 뭐 길게 논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다급해지니까 뭐 되는 말 안 되는 말 마구 지금 갖다 쏟아붓고 있는데 뭐 김문수 찍으면 윤석열, 정광훈 한테 뭐 면죄부를 준다 뭐 이런 이상한 발언도 있어요. 뭐 황교안도 한꺼번에 막 엮어가지고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준석의 발언은 김문수 후보에게 던지는 표는 윤석열, 전광훈, 황교안을 면책하고 살찌우는 표. 이건 내재적 접근도 좀 어려운 이상한 막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준석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오죽하면 후보인데 그래도. 아니 보세요. 저 권영국 있잖아요. 5번 권영국. 여론조사상
보면 이준석이보다도 지지율이 덜 나왔던 그 권영국이도 진보 대통령 만들자고 슬로건 해요. 자기 찍으면 진보 대통령 된다고 한다고요. 시드머니 얘기도 안 해요. 권영국이조차도. 오죽 다급했으면 이준석이가 시드머니 얘기를 하겠냐. 김용태는 사표 만들면 안 된다. 괴물 독재 막을 표 모아달라. 이렇게 어제 호소를 했는데 이게 아마 이준석이한테는 굉장히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이가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하면서 그냥 윤석열 후보를 흔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뛰쳐나갔는데 이때 이 이준석이하고 같이 분탕질 치던 4명이 있어요. 이준석과 그 이준석의 아이돌 넷. 그 4명의 이름자를 하나씩 따가지고 천하용인이라고 불렀죠. 기억나십니까? 천자는 천하람이, 하는 천하람이, 천아용인이죠. 천아. 그 아는 허은아의 아자예요. 천하람이 허은아. 그다음에 이 용이 바로 김용태예요. 그다음에 이는 이기인인가 하는 뭐 어디 무슨 시의원인가 하는 친구예요. 허은아는 지금 이재명이 밑에 갔어요. 이준석이랑 싸우고. 김용태는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하면서 직접 사표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준석이가 참 아플 거예요. 그저 달랑 하나 남은 게 천하람이지. 왜? 둘이 같이 배치 달고 있으니까. 네, 김용태는 그러면서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로 단일화 시켜달라. 김문수는 어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준석과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하다. 그런데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도와주게 된다.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 된다. 많은 분들이 어제 밤까지도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한 데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 된다.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도와주게 된다. 사실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과의 단일화만 실패했지 결과적으로 보면 황교안과의 단일화 성공했고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의 단일화 성공했잖아요. 뭐 협상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건 아니지만 흐름으로 그걸 만들어 갔잖아요. 저는 이준석은 이미 변수가 못된 지 한참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영남 투표율이 승부를 가른다. 예, 김문수 후보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심야 쿠데타 끝에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김문수가 대선 후보로서 이 행보를 한 걸 보면 영남을 8번을 내려갔어요. 이재명은 6번, 이준석이는 2번. 사실은 어느 대선 후보나 자기 텃밭은 한두 번 가서 단도리가 되면 안 갑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많은 표를 하나라도 더 갖고 와야 이기기 때문에 텃밭이 든든하게 받쳐주면 그 텃밭에는 안 가도 돼요. 이재명이한테는 호남이 그런 곳이죠.
그러면 김문수한테는 영남이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이 텃밭이 불안했기 때문에 김문수가 텃밭인데도 이재명이보다 2번이나 더 간 거예요. 또 이 텃밭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상 여러 차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이 구미 방문에 이어서 구미 옥천 방문에 이어서 부울경 방문을 어제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투표를 보면서 논평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호남이 다 50% 이상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 대구 경북은 25% 전후, PK 부울경은 32~33% 전후, 사전투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영남과 이 충청이 아예 투표율이 낮은 지역이냐? 그거 아닙니다. 투표율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낮지 않은데도 사전투표율이 유난히 절반 이하로 낮게 된 것은 결국은 본투표를 그만큼 더 많이 할 거라는 예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번 대선의 마지막 승부는 투표율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호남보다도 절반도 안 한 이 영남권의 본투표율이 어느 정도로 높아질 거냐. 이것이 이번 대선의 마지막 승부다. 이것은 정치권이나 선거 전문가들이나 평론가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 마지막 승부처, 이걸 누가 갖고 있다고요? 영남의 유권자들께서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맡겨졌으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이 영남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맡겨져 있으니까. 충청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맡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든지 기사회생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이번 대선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이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의 오만이 독약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 우리 자유파 진영이 전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 상태에서 이재명이는 3년 내내 대세론을 구가했고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정말 거칠 것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경선 해보나 마나한 경선에서 89% 득표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자신감이 지나쳐서 오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이번 선거기간 내내 하여튼 이슈만 안 만들면 돼. 가급적이면 토론을 적게 하면 돼. 유권자들 안 만나면 돼. 문제만 안 일으키면 돼. 이렇게 침대 축구하듯이 선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권영국을 단일화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질 않았어요. 조혁당이야 아예 엎어져서 후보를 안 내버렸으니까 상관없지만 권영국이는 우리가 TV 토론 3차례를 거쳐서 봤잖아요. 저게 이재명 도우미로 나왔지 무슨 이런 정도의 이미지를 줬는데 그런데 그 권영국이한테 단일화하자는 어떠한 움직임도 적어도 언론상 확인된 게 없어요. 아마도 권영국이 몇 표 가져가도 대세에 관계없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깜깜이 기간 중에 그야말로 혼전박빙으로 지금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거의 모든 언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3년 전에 24만 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잖아요. 권영국이 지금 얼마나 갖고 갈지 모르지만 이 표 때문에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늦었죠. 얼마나 오만했으면 권영국이를 그냥 방치했냐. 더 나아가 더 뼈 아픈 건데
얼마나 오만방자했으면 이낙연 세력을 그냥 방치했네요. 이건 저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개딸 이재명의 천추의 한이 될 겁니다. 얼마나 오만방자했으면 이낙연 세력을 그냥 방치했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워낙 느슨하게 선거를 하다 보니까 막말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유시민이의 그 막말이 나왔을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딸들의 반응을 보면, 아니 그거 뭐 이재명 후보가 한 것도 아닌데 뭐 우리가 뭐 굳이 그거 뭐 그러다가 말 거야. 이 정도로 아주 후진 감수성을 가지고 선거를 치렀어요. 얼마나 오만방자했으면.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 여러 차례 울렸는데도 무슨 특단의 대책도 세우지 않고 시간만 가라, 날짜야 가라, 이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이건 그냥 이재명의 자업자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제가 해설한 이 모든 것을 보고 참 김문수가 운이 좋기는 진짜 좋은 사람 같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사진 좀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오랜만에 같은 날 국민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저 장면, 이명박 대통령 뭐 여전히 아주 건강한 모습이군요. 그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고성국 TV 화이팅까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것도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예,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래도 저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회복됐다 싶어서 마음이 좋네요. 박근혜 대통령 가는 곳에는 저렇게 정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듭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 울산, 부산의 범어사, 울산의 태화강변 공원, 그리고 경남, 진주, 이렇게 나들이를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김문수라는 이름은 입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이런 거예요. 저 고성국입니다, 이 말이죠. 근데 제가 해도 제가 고성국이라는 걸 알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아파요, 또 말이지만 이것도 말이에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꼭 김문수라는 이름을 얘기를 안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꼭 김문수라는 이름을 얘기 안 해도, 대통령들의 이 정말 오랜만에 나들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하는 것보다 더 절절하게 느낍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울산 장생포 문화단지를 둘러보면서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아버지가 수십 번 오셨을 거예요. 울산 땅은 아버지 발자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여기 김문수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갖는 그 정치적 역사적 함의를 울산 분들이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 대통령들의 이 행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좌파들은 냄비예요, 냄비. 뭐 양은 냄비 있잖아요. 그 라면은 양은 냄비에 끓여야 맛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일부러 막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다가 라면 끓여주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먹어요. 양은 냄비는 라면 끓여 먹을 때나 쓰는 거예요.
선거는 양은 냄비로 하면 안 돼요. 무쇠소추해야지. 무쇠소추는요, 불 떼고 이걸 달아오르게 하는데 굉장히 애가 품이 많이 들어가요. 시간도 많이 걸려. 근데 한 번 달궈지면 이게 꺼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주말 부산 갔습니다. 이 무쇠솥 같은 영남 민심이 슬슬 끓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한 2, 3일 지나면 뜨거워지겠네. 네, 지난 주 중에 뜨거워졌어요. 골든크로스가 있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완전히 설설 끓어서 근처에 가지도 못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게 오늘 투표장에서 투표율로 나타날 겁니다. 좌파는 양은 냄비고 자유우파는 무쇠솥이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투표 날입니다. 오늘 투표 날에 여러분들 투표장 가시기 전에 또 투표장 가시는 길에 이 부분을 꼭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마지막 정론일침 준비했습니다. 히틀러도 선거로 집권했습니다. 히틀러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되죠. 사실은 스탈린이 더 나쁜 놈이었는지, 모택동이가 더 나쁜 놈이었는지, 히틀러가 더 나쁜 놈이었는지, 김일성이가 더 나쁜 놈이었는지는 참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사람 죽이기를 히틀러는 한 600만 명 죽였고 모택동에는 한 2천만 명 죽인 걸로 추정이 되고 스탈린은 한 3천만 명 죽인 걸로 추정이 되니까 뭐 그러나 인종학살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히틀러의 범죄는 그야말로 폐륜적인 범죄죠. 근데 이 히틀러가요, 모택동이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는 직접 총을 들고 게릴라 전쟁을 해서 권력을 탈취했고 스탈린의 그 앞서서 레닌은 혁명을 해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잖아요. 김일성이는 마적질하다가 소련군의 뒷배를 타고서 전부 다 숙청하면서 정권을 잡았어요. 이게 우리가 이런 희대의 독재자들을 생각하면 전부 막 쿠데타, 혁명, 게릴라 전쟁, 막 무장투쟁 막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히틀러는 쿠데타를 한번 시도했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건 안 되는가 보다, 이 방법은. 포기하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선거에 전념해가지고 투표로 독재자가 됐어요. 투표로. 히틀러는 1919년에 독일 노동자당에 입당을 해요. 그래서 당직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1년 후에 당을 장악합니다. 야, 이거 대단한 재주지. 1년 만에 당을 딱 장악하고 난 다음에 당 이름을 바꿔요. 독일 노동자당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라고 딱 국가사회주의를 내세워요. 국수주의, 국가주의와 사회주의까지를 한꺼번에 막 아울려서 잡탕당을 만들어가지고 이 당권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3년 후인 2023년에 바이에른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잡혀요. 그래가지고 5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8개월 만에 풀려납니다. 요 8개월 감옥 사는 동안에 이자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바로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 나치들의 일종의 교범처럼 모택동의 이 홍위병들이 들고 다니던 마오 오록과 같은 이런 것이 이 감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쿠데타를 해서 감옥까지 살고 나온 히틀러가 아이고 야 이거 쿠데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략을 바꿉니다.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식으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1932년 그로부터 10년 후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정당 활동을 하는 겁니다. 10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히틀러가. 그때 경쟁자가 힌덴부르크예요. 힌덴부르크가 이겼어. 히틀러는 2등을 해. 그래서 힌덴부르크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선거 얼마 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해요. 거기서 히틀러가 이끄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나치당입니다. 나치당이 일당이 돼버려. 근데 힌덴부르크는 히틀러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 자기랑 경쟁했던 거 자라서 견제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서 총리로 임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일당에서 총리 나오는 게 일종의 독일 정치의 관행이었고 또 다른 마땅한 대체물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힌덴부르크 대통령, 히틀러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후에 힌덴부르크가 죽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대통령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국가 그 의사당에 불이 나거든요. 이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히틀러가 국가의회 화재법령이라고 하는, 불이 났으니까 그 불이 난 것과 관련된 법을 만들어가지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막 탄압하고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전권위임법을 통과시킵니다. 전권위임법을 통과시켜요. 정권위임법을 통과시킨 1년 후에 힌덴부르크가 죽자 총리가 대통령까지 겸직하면서 독일의 총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히틀러 독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젊을 때 쿠데타 했다가 실패해서 감옥 갔다 온 다음에는 전략을 바꿔서 10년 동안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당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총선에서 제1당이 되고 힌덴부르크가 죽자 대통령까지 딱 잡아채면서 법을 만들어요. 희대의 악법을 만드는데 그게 전권위임법이에요. 그래가지고 히틀러 독재가 시작되고 그 히틀러 독재 하에서 34년부터 시작된 히틀러 독재 하에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당하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래서 10년 후에 1944년에 자살로 히틀러가 죽기 전까지 10년간 전 세계를 공포와 전쟁으로 몰아넣어 버리는 거예요. 독재자가 무장투쟁, 혁명, 쿠데타로 정권 잡는 그런 독재자만 있는 게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른바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어떤 독재자보다도 무시무시하게 철권을 휘두르는 그런 독재자도 있다. 히틀러가 그런 경우였다. 여러분들 오늘 투표 날 여러분들의 한 표가 제2의 히틀러를 만들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하시면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그 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후손을 생각하는 그 한 마음으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